푸틴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야당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모스크바, 주유소 앞에 1km 줄이 늘어섰습니다. 40분째 서 있다는 한 시민의 영상이 러시아 전역에서 돌고 있어요. 이게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푸틴이 매년 전승기념일 퍼레이드를 열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올해 그 퍼레이드는 취소됐습니다. 이유요? 드론 위협입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조차 당황한 듯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소련과 러시아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붉은 광장 행진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전황 보고가 아닙니다. 지지율 숫자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러시아 체제의 핵에서 지금 어떤 균열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그 밑을 파고 그 밑에 구조까지 내려갈 겁니다. 층위가 3개입니다. 충성파의 균열, 자본의 탈출, 그리고 물리적 붕괴의 동시 진행. 중간에 나오는 숫자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뉴스에선 푸틴 지지율 65% 유지라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 문장만 보고 있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절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균열은 반전운동권이나 야당 인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체제가 직접 키운 자들입니다. 선전으로 먹고 살던 자들입니다. 전쟁을 미화하며 팬덤을 쌓던 자들입니다. 먼저 글레만이라는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개전 첫날부터 러시아군을 지지해온 친전쟁 블로거입니다. 전선의 병사들을 위해 개인 자금까지 모금했던 사람이에요. 슈퍼챗으로 포탄 살 돈을 걷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수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TV는 계속 승리를 외친다. 선전원들은 거짓말을 한다.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상점들은 문을 닫는다.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은 지쳐있다. 이 문장들이 2026년 러시아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은 이제 고립된 예외가 아닙니다. 선전원에서 군사분석가까지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기반 전반에서 매주 그 합창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보로센코라는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12년간 친크렘린 미디어 최전선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크림 합병을 지지했고 반마이단 언론의 편집장이었어요. 러시아 국내에서 이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 이 침략은 나라를 완전한 파멸의 직전으로 몰아넣은 파국적 실수였다. 국가두마 포함 전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조선 말기 위정 척사파가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개화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사람의 이력을 알아야 그 무게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럼 이런 발언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리아 레미슬로라는 크렘린 변호사의 사례가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커리어 내내 푸틴 비판자들을 당국에 신고하며 자리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체제의 집행 도구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6년 3월 팔로워 9만 명에게 직접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내가 푸틴 지지를 멈춘 5가지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로이터가 그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었습니다. 소련식 처벌, 정신의학이 부활한 겁니다. 가격표가 눈앞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발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례 하나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반전 발언으로 이미 구금된 인원이 1만 8천 명을 넘어섰고 군을 비방하면 최대 15년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표가 눈앞에 있는데도 발언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발언하는 균열이 있다면 침묵하는 균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 블룸버그가 2026년 7월에 낸 보도입니다. 푸틴 측근을 포함한 러시아 최고 부호들이 지난 1년간 수백억 달러를 조용히 국외로 빼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부터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간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방 제재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제재가 가해졌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금을 러시아 안으로 다시 들여왔습니다. 서방이 잠그면 본국 자산이 더 안전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위협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엘리트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법원 명령으로 국가에 귀속된 자산이 51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 최대 농업 지주 창업자, 최대 금광기업 오너, 모스크바 도모공항 소유주.
이 세 사람이 올해 포브스 리스트에서 삭제됐는데 삭제 이유가 셋 다 똑같습니다. 3월 비공개 회의에서 억만장자 카라모프가 대기업들이 국가에 대규모 재정 기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때 푸틴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보도가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건 기부가 아닙니다. 갱단이 보호세를 걷는 구조와 같습니다. 탈출 루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암호화폐, 금, 두바이, 걸프 펀드입니다. 자산 추적이 어렵거나 지리적으로 러시아 사법권 밖에 있는 경로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 재벌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던 구조와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직접 겪었죠. 아래층은 분노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층은 회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신뢰 상실입니다. 푸틴의 첫 번째 총리였던 미하일 카샤노프의 진단이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합니다. 어쨌든 푸틴은 지금 매우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이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동시에 4개의 층위에서 물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 드론이 수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CLED의 분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만 모스크바가 237에 피격됐습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구역들까지 드론이 도달하고 있고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맞았습니다. 전승기념일 퍼레이드가 취소된 것은 상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체제가 국내에 발신하는 가장 큰 신호였거든요. 우리는 강하다. 전쟁은 저 밖에서 우리가 통제하며 치르고 있다. 그 신호 자체를 발신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8월 1일 밤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알렉산더 차오 장군의 생일 파티가 모스크바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 폭탄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게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수개월간 고위 지휘관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방부가 직접 문서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이동 경로를 바꿔라. 러시아 육군 장성들이 적군의 표적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모를 바꾸고 동선을 교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글레만을 포함한 친전쟁 진영이 이 사건에서 가장 집착한 건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파티 청구서였습니다. 900만 루블이었거든요. 전선의 병사들이 40만 루블짜리 사다리 하나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 그 900만 루블이면 사다리 25개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성들이 올리가리가 됐다. 이 문장이 친전쟁 블로거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층위, 러시아의 아마존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를 아시나요? 러시아인의 스마트폰에 반드시 깔려있는 쇼핑 앱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쿠팡입니다. 7월 중순 이후 이 회사의 창고 20개가 피격됐습니다. 소실된 재고 금액이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했고 1.3조 루블의 부채가 은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공격의 전략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매일 쓰는 앱에 창고를 태운다는 건 물리적 피해 이상의 것을 겨냥한 겁니다. 크렘린이 4년 동안 팔아온 전쟁은 저 멀리에 있고 일상은 편안하다는 환상에 직접 불을 붙인 거예요. 쿠팡 물류센터 20개가 동시에 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파장이 감이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층위.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발표 기준 러시아의 정유 능력 중 42.7%가 현재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수적 추정치로도 20%를 넘습니다. 블룸버그의 위성 추적 분석은 이걸 역사적 수치로 연결합니다. 러시아의 원유 처리량이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100일간 34개 주요 정유소 중 24개가 피격됐고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카파탄네아 시설은 2차례 직격을 맞아 올해 말까지 가동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독립평가들에 따르면 피격 정유소의 40%는 2달 안에 복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거리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83개 연방 주체 중 55개 이상에서 연료 판매가 공식 제한됩니다. 어떤 지역 수치를 보면 3분의 1을 넘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주유소 줄다툼을 진정시키기 위해 교사들까지 경찰과 함께 투입됐습니다. 부총리 노바크는 위기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그 시점에 일부 지역은 연료 판매 제한을 해제하다가 다시 걸고 다른 지역은 하루 한 번 가득 채우기 규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나비울리나가 7월 말 기자회견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연료 위기가 휘발유를 시작으로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 나라 최고 경제 당국이 드론 캠페인이 이제 정유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러시아인의 장바구니를 때리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분지 중 하나인 한티만시에서도 연료 판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독립언론의 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름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유정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기름이 넘쳐나는데 정작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러시아 시민으로서 이건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블랙마켓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00에서 120루블의 디젤을 파는 거래상들이 등장했고 근래만의 영상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기가 단순한 에너지 쇼크를 넘어섰다는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군사분석가 막심 클레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다. 잠수함 함대에 투자한 돈은 완전한 사기다. 우리 핵잠수함들은 전투 능력이 없다. 부엌의 결핍이 이제 체제에서 가장 건드릴 수 없었던 군사 예산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층이 밀 수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농부가 카메라 앞에서 아주 단순한 연쇄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수확이 없다. 수확이 없으면 곡물이 없다. 곡물이 없으면 사료가 없다. 사료가 없으면 고기도 유제품도 없다. 분노한 사람의 과장처럼 들립니까? 우크라이나 외국정보국 수치를 보면 됩니다. 7월 초 기준 러시아의 수확 면적은 130만에서 150만 헥타르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450만 헥타르였습니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석가 중 한 명인 소브에콘 디렉터 안드레이 세이조프의 말입니다. 곡물이 익으면 수확창은 7일에서 10일뿐이다. 이 창을 놓치면 이삭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콤바인이 아예 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수확이 있습니다. 콤바인 한 대가 교대 근무에 필요한 디젤이 최대 300리터입니다. 주유소에서 허용하는 판매량은 100에서 200리터입니다. 하루치 작업도 안 됩니다. 쿠반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연료 탱크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주유소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연간 1천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는 로스토프에서는 생산자들이 최대 15%의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기계들이 그냥 서 있다는 현장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부족 사태에서 배분의 정치가 드러납니다. 남아있는 연료를 재분배할 때 당국은 수도권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들판에서 디젤을 구하지 못하는 농부의 연료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HSE의 창립자 이고르 리피츠는 이 상황을 계급전쟁이라고 진단했고 이 정도의 반모스크바 적대감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 레오니드 버지츠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중앙이 자원을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에서는 분리주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소련 해체 직전에도 정확히 이 패턴이 있었습니다. 중앙이 자원을 독식하면서 지방이 우리가 왜 이 나라의 일부여야 하나를 묻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압박이 식탁을 넘어 길거리로 번지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렘린 공식 인플레이션은 5%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의뢰한 가계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15%입니다. 저소득층에서는 16%를 넘습니다. 공식 수치와 체감 수치 사이에 3배 가까운 격차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한 모스크바 슈퍼마켓 풍경입니다. 주부들이 장을 보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와 유제품의 할인 스티커가 붙는 저녁 시간대를 기다려 장을 보는 겁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온 시민 발언이 있습니다. 푸틴보다 더 비겁하고 한심한 자는 없다. 이 정권을 없애기 위해 단결하자. 최소한 목소리라도 높이자.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을 아셔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군을 비방하면 최대 15년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가격표를 알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체제는 아직 서 있는가? 4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들을 솔직하게 봐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첫째, 여론입니다. 전쟁 지지율은 여전히 65에서 70% 구간에 있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서방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꿈꾸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탄압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 레미슬로의 정신병원 수용이 그 증거입니다. 반전 발언으로 구금된 인원이 1만 8천 명을 넘어섰고 군을 비방하면 최대 15년 징역을 받는 조항이 수백만 명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정직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분노한 목소리들은 반전운동이 아닙니다. 글레만이 그 영상에서 실제로 한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더 강하게 때려라. 50m 깊이 구덩이를 만들어야 한다. 파시스트들을 다루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건 평화 요구가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정직한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균열은 전쟁을 끝내자는 요구가 아니라 전쟁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넷째, 레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5명 중 1명은 뉴스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감각. 무관심은 분노가 아닌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무기력이 체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후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걸 말합니다. 체제는 외곽에서부터 썩지 않습니다. 핵에서부터 썩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전부 그 핵에서 나왔습니다. 선전원, 편집장, 크렘린 변호사. 이들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군사분석가 막심 클레오프가 카메라 앞에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약한 대통령이다. 이건 단순한 사실이다. 러시아에서 군사 전문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문장이 이겁니다. 대통령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직접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이 사람은 군사 예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다. 잠수함 함대에 투자한 돈은 완전한 사기다. 우리 핵잠수함들은 전투 능력이 없다. 부엌에서 시작된 결핍이 체제에서 가장 건드릴 수 없는 예산까지 도달한 겁니다. 전주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바로 이 인물을 수년간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서 봐온 사람입니다. 그의 진단은 내부에서 나온 것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다. 독립적인 목소리를 두려워한다.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역사에 남고 싶은 집착으로 결정을 내린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동일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덩이를 더 깊이 파야 한다는 매파의 분노조차 크렘린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질 때는 좌파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신들의 환멸한 매파에 의해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을 끝낸 건 게르만족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였습니다. 환멸한 내부인이거는 칼이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정확하게 심장을 겨냥합니다. 오늘의 글레만은 더 강하게 쳐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글레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무능한 자들은 제대로 치지도 못한다. 그게 푸틴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강경 지지자들의 분노를 흡수하려면 더 강한 전쟁이 필요하고 더 강한 전쟁은 더 많은 실패를 만들고 더 많은 실패는 더 많은 글레만을 만듭니다. 선전원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이 묘사하는 나라와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나라 사이의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떤 검열로도 그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없습니다. 12.3 이후 우리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게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를 지지하던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독재 체제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밖에서 반대가 강해질 때가 아닙니다. 안에서 지지자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모스크바도 지금 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균열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선전이 자기 선전원을 설득하지 못할 때 그 기능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등을 돌릴 목소리가 장성일지 장관일지 아니면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나올지 그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